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광노선입니다. 저는 통화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허석균 교수님에 대한 토론인데요. 허석균 교수님에 대해서 코멘트나 서제스천이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원래 자료는 허석균 교수님이 상당히 방대하게 마련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추가적인 어떤 제 생각들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든 것은 자료 없이는 할 언변이 안 돼서 자료를 이렇게 가끔씩 보면서 해야 될 능력이라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운이. 먼저 한국은행 법을 보면 한국은행이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다 이제 원론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1조 1항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입하지 않다. 2항에 2012년에 이제 들어간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목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리고 4조에 보면 1항에 정부의 경제 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항에는 시장 기능을 중시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무엇을 보고 하는지를 이제 잠깐 그런 관련된 내용과 현재 상황이 조금은 작년에 비해서는 금통위가 금리 결정을 하는데 뭔가 좀 딜레마가 있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럼 우리가 어떤 논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지 그런 부분의 통화정책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금융정책으로서, 그러니까 금융이나 기재부에서 하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이제 이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서의 통화 정책,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는 그런 부수적인 목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쪽 방향으로 금리 결정을 하도록 결과가 나오면은 아주 쉬운 일일 텐데, 서로 상충되는 식으로 이제 이 정책 방향이 나오게 되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통화정책 전달 경로는 전통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최근에는 이런 경로들이 잘 들어맞고 있느냐, 그런 논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해서 과연 목표 수준인 2% 점선으로 표시된 2%보다 얼마나 지금 높은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10월까지 나온 건데요. 파란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주황색이 근원 인플레이션율인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3.7%가 10월 달이 있고요.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3.2%인데 목표보다 높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이제 금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11월, 12월, 내년 1월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봤는데, 그거는 작년에 이렇게 낮아졌다가 7월에 낮아졌다가 높아진 이유가,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고, 작년에 적게 오른 때는 올해 그 상승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3% 후반이 앞으로 남은 두세 달 동안 지속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그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좀 천천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보면 기준금리를 섣불리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DP 갭, 앞에서도 재정정책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GDP 갭을 보면 경기가 지금 불황 국면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인데, 그것이 아주 결국 잠재 성장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를 바라보는 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 총재님이 말씀하신 잠재 성장률 수준은 2%를 말씀하셨는데, 2% 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잠재 성장률이. 근데 올해가 1.4 예상이, 내년이 2.12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잠재 성장률이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거라서 리세션이 있는 것이고, 내년은 2.1%라고 생각하면 이제 원래로 돌아오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비관적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재 성장률로 좀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지연되고, 그리고 중국, 미국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시장에서는 희망 섞인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 안정인데, 금융 안정이 상당히 트리키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금융 안정을 반영하는 지표가 아주 일관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안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금융 안정을 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봐야 될 게 이제 금융 불안정이 나타날 그런 소지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가 가계부채. 가계부실화가 되면 이제 금융 불안정이 되니까 가계부채 또는 뭐 기업 대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PF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 요인이 되니까 그걸 한번 보면 가계 대출이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증가하는 건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GDP 대비 이제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근에 증가율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 GDP 대비 100%를 넘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3분기 말에 1,875조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개월 동안 또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를 좀 덜 올라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이제 이자율을 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허석근 교수님은 더 올리는 걸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쉽사리 못 내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또 뭐냐면 건설 경기입니다. 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상당히 이 새마을금고도 있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 쪽은, 부동산 쪽은 이 아주 계속 그 규제가 강화됐다가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이게 규제가 완화되고 이게 악순환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려스럽게, 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왜 살리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부동산이 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밑에 보시면 GDP의 15.5%가 됩니다. 건설 투자 비중이. 그 얘기는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GDP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죠. 그 1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건설 투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건설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금융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실물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1차적으로는 뭐 금융이 문제지만 결국에는 그걸 부양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어떤 압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금융 쪽에서 보면,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F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고비가 조금 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캐피탈 회사나 증권회사가 갖고 있는 PF 대출들 또는 브릿지 론들이 좀 부실화되고 있는, 부실화에 가까운 우려들이 좀, 근데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 뱅크를 가입했더니 자꾸만 캐피탈 회사의 채권을 사면은 6%의 금리를 안정적으로 드립니다라는 게 자꾸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캐피탈 회사가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걸 만기 연장하면서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건설 경기가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건설 경기를 좀 좋게 하려면 이자율을 좀 낮춰서 PF 대출의 우려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도 좀 활성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는 수요를 좀 창출해서 부동산을, 미분양이 뭐 10,000채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누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 금리 수준에서는 좀 인상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건 뭐 구체적인 목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금리 격차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뭐 환율하고의 움직임을 보시면 예전에는 좀 덜했는데요, 최근에는 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환율 상승이 금리 차에 직접적인 관련은 적다 하더라도 영향을 안 줬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세 달 정도의 그 주식과 그 채권 자금이 빠져나간 게 뭐 꽤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추세적인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책금리 격차라 2%를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들의 정책금리를 비교하면 이 빨간 점선이 우리나라고요. 빨간색 실선이 미국이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들을 해봤는데 아이슬란드나 또는 칠레 같은 나라는 되게 높이 올라갔다가 칠레는 좀 최근에 떨어뜨렸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나머지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리 올리기는 했으나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덜 올려서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계속 2%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유지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국채 금리가 상당히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책 금리를 변화시키는 거하고 장기 금리를 변화시키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경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요약을 하자 보면 금리 유지나 인상 요인하고 금리 인하 요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물가 안정의 측면, 경기 안정의 측면, 금융 안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서 딜레마 과정에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심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과연 어디다 더 방점을 두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금융 안정이 들어오고 나서 예전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안정에 암묵적으로 이게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데이터에 나타납니다. 금리 결정이. 근데 최근에는 금융 안정에 상당히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좀 보이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서제스천을 하는 건 결국 자꾸만 지금 올릴 것인가 그대로 갈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자꾸 지금의 변화만을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최종적인 정상적인 균형이 어딘가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필요한 거냐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시장에서는 어디가 지금이 높으냐 낮으냐를 자꾸만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이 긴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정상이 얼마인지에 대한 시장의 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중립금리에 대한 경제 주체의 어떤 인식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 결국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좀 알고 있으면 지금보다 내려갈구나. 그냥 단지 미국만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균형점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통화정책과 관련되지 않고 이제 금융정책과 관련돼서는 주택금융 관련 규제하고 정책이 일관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그걸 카운터 시클리컬하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관되지 않아서 항상 가격이 급등하면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있고 그러면 또 완화적인 정책을 해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 정권이 바뀌는 때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정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뭔가 담당하는 부처가 조금 더 일관되게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좀 일관되게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계대출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훨씬 더 금리가 변동할 때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 모기지 대출이 좀 더 고정금리로 안 가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은행이 그걸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위험을 테이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 유동화 시장이 잘 안 갖춰져 있어요. 모기지 마켓이. 그거를 하려면 미국처럼 좀 더 선진화하려면 페니메나 프레디맥 같은 어떤 준공공적인 그 자산 유동화를 이제 좀 더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딜 레버리징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연기되었던 코비드 19 때 연기되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금융의 본연의 기능을 좀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도 동의하는 게 정치화하고 경제 정책으로서의 금융시장은 항상 가격 기능이 가장 빨리 달성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금융이 그렇지만 가장 규제가 심한 부문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비대칭적 정보 구조화에서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익이 많이 난다고 거기 들어가서 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금융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규제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공매도나 횡재세, 은행의 이익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한 그런 정책 당국들의 발언들은 경제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끝으로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재정정책과 관련돼서는 요 마지막 화살표 그려진 거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 채무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몇 퍼센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 엠피리컬 에비던스나 또는 이론적인 그런 연구들이 좀 있고요. 가계 부채도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가 좀 연구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 정책 나머지는 다 원론 수준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어떤 그 상호작용 속에서 특히 금융 정책에서는 좀 이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